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만 7천여 명으로 1주 전보다 3만 3천여 명, 2주 전보다는 9만 명 넘게 줄면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552명으로 이틀째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추가 사망자는 122명을 기록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늘 코로나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손실보상안을 발표합니다. 인수위는 과세 데이터를 이용해서 소상공인들의 손실 규모를 산정했다며 물가와 금리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 보상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는 영내 인구의 60에서 80%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EU 집행위는 또 감염자와 사망자 감소 추세에 따라 대규모로 진단 검사를 하고 감염 사례 보고하는 형태의 비상 국면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미 국립전염병 연구소장이 미국이 코로나19 대유행 국면에서 벗어났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도 당장 박멸되진 않을 것이라면서 박멸까지는 수년이 걸릴지 모른다고 전망했습니다. 러시아가 루블화 결제를 요구하면서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천연가스 공급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부족 위기에 처한 유럽에 액화 천연가스, LNG 물량 일부를 돌린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5만 명대의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5만 7,464명으로 전날보다 2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일주일 전 같은 요일보다는 3만 명 넘게 줄어서 감소폭이 더 커졌습니다. 지역 발생은 5만 7,443명으로 수도권 44.6%, 비수도권이 55.4%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6명 늘어서 현재 552명입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122명으로 누적 2만 2,588명입니다. 코로나19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재택치료 환자도 41만 명대로 줄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41만 9,113명으로 전날보다 2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집중관리군은 3만 7,547명입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1.8%포인트 떨어진 29.6%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28.1%, 병상 수가 적은 비수도권은 33.1%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늘 코로나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 방안을 공개합니다. 코로나 비상대응특위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오늘 오후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추계와 보상안을 발표합니다. 앞서 안 위원장은 방대한 과세 데이터를 활용해서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정확한 손실 규모를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의 경영 개선을 돕고 물가와 금리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상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코로나 방역 정책을 여론이 아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피해 보상이 확대되고 또 먹는 치료제도 추가 도입됩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대응 100일 로드맵의 핵심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 정책입니다. 우선 첫 실천 과제로 10,000명 규모의 전국 단위 항체 양성률 조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항체 양성률은 지역과 대상이 한정돼 유행 규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로 우리가 발표되는 확진자 수와 달리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감염이 되어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지 정확하게 우리가 방역 대책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예방접종 등의 정보를 담은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도 강화합니다.
의료비 지원 한도를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사망 위로금도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는 돌연사에 대해서도 1천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새 정부는 기존 도입 예정인 먹는 치료제 물량으로는 재유행 대비 한계가 있다고 보고 100만 9천 명분을 추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충분한 치료제 확보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팍스로이드가 한 100만 6천 명분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가을에 만약에 또는 겨울에 다시 또 이 확진자들이 폭증을 하게 되면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또 감염병 재유행에 대비한 지속 가능한 대응 체계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감염병 임상 진료와 연구, 교육을 총괄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감염병 전문 병원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새 정부는 고연령층과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 치료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코로나 후유증을 조사하고 지원할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명순입니다. 유럽연합 EU 행정복격인 집행위원회는 영내 인구의 60에서 80%가 코로나19에 걸린 적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로 진단 검사를 하고 감염 사례를 보고하는 비상 국면에서 좀 더 지속 가능한 관리 방식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상옥 기자입니다. EU 27개 나라의 인구는 약 4억 4,700만 명. 공식 보고된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지금까지 전체 인구의 30%가량인 1억 3,400만 명입니다. 하지만 보고되지 않은 사례를 더하면 EU 인구의 77%인 3억 5천만 명가량이 감염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EU 당국을 인용해 로이터가 전했습니다. It is estimated that between 60 and 80% of the EU population have now had COVID. We are entering, however, a new phase of the pandemic. EU 집행위는 감염자와 사망자 감소에 따라 이제 대규모로 진단 검사를 하고 감염 사례를 보고하는 비상 국면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좀 더 지속 가능한 관리 방식으로 이동하고 팬데믹의 새로운 단계를 위한 준비를 회원국들에게 촉구했습니다. 다만 EU 내 감염자가 아직 많고 새 변이도 출현할 수 있는 만큼 방심해서는 안 되며 추가적인 백신 접종과 선별 검사 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백신 미접종자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계속하고 특히 가을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어린이들도 면역력을 갖게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유럽에서 백신 접종이 승인된 최연소 연령대인 5살에서 9살 사이 어린이들의 면역률은 15% 미만입니다. 15살에서 17살 사이 10대들의 면역률 70%에 비하면 크게 떨어지는 수치여서 코로나19 감염의 최대 취약계층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일상 회복이 진행되면서 자영업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상가 공실률이 여전히 높습니다. 정부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임대료 인상폭을 자발적으로 제한할 경우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지역 상권법을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서울 이태원 거리의 1층 상가는 지금도 곳곳이 비어 있습니다. 공실이나 임대 표시를 붙이고 문을 굳게 닫은 상가를 서너 집 건너 하나꼴로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가방이나 옷, 기념품 등 자파를 팔던 상점들인데 코로나19 이후 상가 권리금을 아예 없애고 임대료도 조금 내렸지만 들어오겠다는 임차인을 찾기가 힘듭니다. 근데 임대는 권리금이 아예 없고 임대료를 임대인이 낮춰줘도 못 들어와요. 그거는 그 사람들의 평가할 때 코로나 이전과 지금은 비교도 안 된다. 앞으로의 흐름이. 이태원 지역은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1분기에만 임대료 증가율이 전년 대비 15.7% 급등하며 공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코로나19로 공실이 수년째 이어지며 지금은 건물주까지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릴 처지가 됐습니다. 임대인이 웬만한 건물 가진 사람들 한 80-90%가 다 은행에 빚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자를 못 내는 거예요, 지금. 임차인의 임대료가 들어와야 이자를 내는데.
공실이 늘어 상권이 쇠퇴한 곳이 많아지자 정부는 지역상권법 시행령을 제정했습니다. 이처럼 상권이 쇠퇴한 경우 지역 내 임차인과 임대인,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를 5% 이내에서만 인상하면 정부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해주고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해줄 계획입니다. 지자체는 세금 감면과 수리비 융자 혜택까지 제공합니다. 임대료를 안정화하겠다, 임대차 기간을 조정하겠다, 이런 것들을 상생협약에서 사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MOU 조항이기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을 자율적으로 방지하는. 정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에 임대인과 임차인 등 상권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가 상당 부분 풀리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체감 경기는 4개월 만에 살아났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이번 달 모든 산업의 업황 실적 기업 경기 실자지수 BSI는 3월의 83보다 3포인트 오른 86으로 집계됐습니다. 1월 이후 석 달 연속 떨어진 뒤 넉 달 만의 반등입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의 업황 BSI가 85로 4포인트나 뛰었습니다. 2021년 10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고 지수는 2011년 4월 이래 11년 만에 최고 수준에 달했습니다. 제조업 업황 BSI는 87로 3포인트 올랐습니다. 앞으로 7년 후 소행성 아포피스가 지구를 가까이 스쳐 지나가는데요. 소행성에 직접 다가가 연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국내 연구진은 탐사선 발사를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보도에 최소라 기자입니다. 타원 모양의 소행성 아포피스는 지름이 63빌딩의 1.5배 정도입니다. 2029년 4월 지구를 비껴가는데 거리는 불과 31,600km. 지구와 달 사이 거리의 10분의 1 수준으로 지구 지름의 3배도 안 되는 지근거리입니다. 이 정도 크기 소행성이 지구에 가까이 다가오는 건 2만 년 만에 한 번 있을 정도의 드문 일입니다. 국내 연구진은 이번 기회에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개량해 아포피스 탐사선을 쏘아 올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구와 소행성이 근접할 때 나타나는 변화를 조사하고 미래 우주 탐사에 필요한 발사체와 탐사선 기술을 한층 더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탐사선의 이동 경로와 속도를 따져보면 2027년 10월쯤엔 발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연구팀은 연구 개발에 5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고 당장 내년 사전 연구에 착수하기 위해 지난 3월 3,874억 원 규모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단계에서 차질이 생겼습니다. 아포피스 탐사선 연구개발 사업이 과기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예산 확보에 실패한 겁니다. 학계에서는 이대로 예산 집행이 안 될 경우 사실상 탐사 계획은 제대로 완성되기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이번 소행성은 정지궤도 위성이 있는 곳까지 가까이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그 로켓 기술력으로 도전해 볼 만한 유일한 기회였거든요. 1년이 늦어진다고 했을 때 가능하냐 하는 거는 염려되는 바는 있죠. 예. 일본은 하야부사 탐사선을 쏘아 2020년 소행성 류구의 샘플을 지구로 가져오는 데 성공한 뒤 소행성 탐사 분야 세계 선두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주 강국인 미국, 유럽과의 협력에 더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2만 년 만에 찾아온 소행성 탐사 기회. 예산 확보라는 벽에 부딪혀 이대로 좌절하게 될지, 기사회생으로 사업이 다시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또 다른 소행성 베누를 탐사하기 위해 쏘아올린 탐사선 오시리스 렉스를 이용해 오는 2029년 18개월 동안 아포픽스를 탐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우주 비행사 4명을 태운 국제 우주 정거장 ISS의 우주선을 현지 시간 27일 발사했습니다. AFP와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미국 플로리다주 미 항공우주국 나사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스페이스X의 크루드래건 캡슐 팰컨 9 로켓을 실은 크루4 임무 캡슐이 발사됐습니다. 캡슐에는 미국인 나사 우주비행사 3명과 유럽 우주국 ESA의 이탈리아인 우주비행사 1명이 탑승했습니다. 계획대로 비행하면 이들은 발사 후 17시간 만에 ISS에 도착해서 6개월간 과학 조사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크루4 임무 캡슐은 나사가 정식 우주 비행사들을 스페이스 X를 통해서 ISS로 보낸 4번째 우주선입니다. 한창 일할 나이에 치매 증상이 나타나면 그 상실감이 더 크겠죠. 65세 이하의 초록이 치매 환자가 일일 사진사로 일하면서 사회활동을 이어가는 치매 극복 프로그램을 이기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진업을 하다 4년 전 쓰러져 혈관성 치매 판정을 받은 한창규 씨. 인천시 광역치매센터가 매달 마지막 주에 운영하는 같이 함께 사진관에서 예전의 솜씨를 뽐냅니다. 제가 있는 기술 가지고선 여기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분을 위해서 이제 제가 봉사하는 거니까 기분은 굉장히 좋았죠. 한복까지 갖춰온 주민은 인생 사진을 얻게 됐다며 연신 즐거워합니다. 너무너무 기분 좋고 너무 감사합니다. 뇌건강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노부부도 오랜만에 부부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뇌라는 것은 자꾸 써야 되는구나 라는 걸 느끼더라도 난 나이가 먹는데 이 사람만 판정받으니까는 내가 미안하기도 하고. 젊은 치매라고 부르는 65세 이하의 초록이 치매 환자는 이른 나이에 경제, 사회적 활동이 중단돼 본인과 가족들의 좌절감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같이 함께 사진관은 이러한 사회적 단절을 메꿔주는 프로그램인데 재능대 뷰티 아트학과에서 고객의 메이크업은 물론 사진 관련 직업 교육도 돕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회활동을 통해 성취감을 좀 느끼고 또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좀 회복하는 것이 치매 극복에도 큰 도움이 되기에 지난해 치매 친화 영화관인 같이 함께 시네마 프로그램을 시작한 인천시는 같이 함께 사진관을 통해 초록이 치매 환자의 사회활동을 돕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러시아가 루블화 결제를 명목으로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천연가스 공급을 끊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 통신은 우리나라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부족 위기에 처한 유럽으로 LNG, 즉 액화 천연가스 물량 일부를 돌린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김원배 기자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이 미국 혹은 유럽의 요청에 따라 이번 여름까지 LNG, 즉 액화 천연가스 물량 일부를 유럽에서 사용하도록 전용한다고 27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EU 집행위원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인 지난 2월 7일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해서 에너지 수급 안정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미국, 카타르, 아제르바이잔, 나이지리아, 이집트 등 가스 생산국과도 접촉했고 일본 등에도 수입량 일부를 유럽으로 돌릴 수 있는지 의향을 타진했습니다. EU는 천연가스의 40% 이상을 러시아에 의존해 왔습니다. 러시아가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는 등 서방 제재에 맞서 에너지를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두 나라가 가스 대금을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로 결제하지 않았다면서 루블화 결제에 동의할 때까지 공급 중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가 유럽 국가를 상대로 가스 공급을 중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대한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 조치로 유럽 가스 가격은 20% 이상 폭등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올해 말까지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3분의 1로 줄이고 2027년 말까지는 수입을 전면 중단하는 목표를 추진 중이지만 당장의 물량 부족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중국의 세계 1위 드론 업체가 러시아에서 사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거센 항의를 중국 업체가 받아들인 건데요. 중국 주요 기업의 러시아 사업 철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달 17일 러시아군은 오데사 인근에 우크라이나군 통신 정찰 시설을 폭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런 정밀 타격에 중국 드론 업체 DJI의 기술이 이용됐다며 항의했습니다. 부총리가 직접 DJI 창업주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러시아군이 민간인에게 미사일 공격을 가할 때도 중국제 드론이 유도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크라이나군이 DJI에서 구입한 드론은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면서 이유를 따졌습니다. 한 달 넘게 항의를 받은 세계 1위 드론 업체 DJI는 결국 러시아 사업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目前的话，我们北京时间22年4月27号0时起，我们会暂停对俄罗斯、乌克兰的所有业务活动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 주요 기업 가운데 러시아 사업에서 철수한 것은 DJI가 처음입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에도 드론 판매를 중단했지만 피해는 러시아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이미 미국 드론 업체들이 지원과 판매를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DJI의 이번 결정에는 자칫 러시아 지원 의혹을 받게 될 경우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더 큰 시장을 잃을 수 있다는 계산이 주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 1초에 약 4,700조의 연산이 가능한 AI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바로 알데바란이라는 비메모리 반도체 칩을 이용한 건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과학의 달인에서는 성능과 전력 효율 모두 월등한 AI 반도체 알데바란에 대해서 애트리 지능형 반도체 연구본부 한진호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